이 여자는 왜 한국에 오자마자 울었을까요? 공항 도착 5분 만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아줬고 그리고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긴 숨 안 쉬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숨 쉴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구나.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그리고 누구의 수치.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그 나라를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문화, 한 언어, 그리고 한 사람. 이 이야기 안엔 믿기 어려울 만큼 극적인 반전과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버겁고 내 이름조차 흐려지는 기분이 드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진짜 마음이 조용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을 더 자주,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아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한 번도 제 뜻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로만 살아야 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전통과 규율이 깊게 뿌리내린 곳이었어요. 여자가 큰 소리로 웃는 것도 혼자 외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자수 놓는 법을 배우며 자랐고 학교에 가는 건 꿈 같은 일이었죠. 그저 아버지가 정한 시간에 물을 깃고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밥을 하고 마을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다녀야 했습니다. 16이 되던 해 저는 원치 않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다. 내 운명을 감사히 여겨라. 부모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처음부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혹은 거기라는 말이 전부였고 이후로도 제 이름은 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점점 제 몸은 다치고 마음은 마를 대로 말라갔습니다. 남편은 종종 술에 취해 돌아왔고 그의 분노는 고스란히 제게 향했습니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밥이 식었다는 이유로, 대답이 느렸다는 이유로 손찌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히잡을 꼭 뒤집어 쓰고 방 한켠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더 화를 낼까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해가 지면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몇 해, 어느 날 마을 인근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시장에 간다며 나갔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총성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저는 아이처럼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탈레반과 정부군 사이의 충돌에 휘말려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저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족쇄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여자. 저 여자와 엮이면 재수 없다. 가문과 마을은 저를 외면했고 제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은 외출도 금지되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벽지에 붙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어느 날 이웃 여성의 소개로 도시 외곽의 NGO 여성센터 겸 보호소에서 청소 일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밥도 못 먹고 살 텐데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가족의 냉소적인 허락 속에 저는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소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오갔고 많은 여성이 자유롭게 웃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공기조차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일로 시작한 저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조금씩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들은 탓이었죠. 라비아입니다. 제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단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소리였거든요. 아직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소에서 시작된 작은 틈은 제게 세상이 완전히 닫힌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제 인생을 뒤바꿀 단 하나의 화면과 마주하게 될 줄은요. 보호소에서의 청소일은 단순했지만 저에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살아 숨쉬게 만들었어요. 그곳의 여성들 대부분은 저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마치 작은 불씨처럼 온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언젠가 센터의 휴게실 구석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이미 해졌고 일부 페이지는 찢겨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책은 한글로 쓰여 있었고 저는 그것이 어느 나라의 글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책을 숨겨서 들고 다니며 몰래 눈으로 훑기 시작했어요.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글자가 가지런히 놓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책의 일부 글자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이에 자꾸만 틀리는 글자들을 흉내내며 적어나갔습니다. 그 작은 흰 종이 위에서 저는 마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을 두드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센터에서 아주 작은 사건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휴게 시간에 젊은 여성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맑고 자유로워서 저도 모르게 그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래요. 이 영상 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화면 속에서는 어떤 여성이 분주히 일을 하며 친구들과 웃고 카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 자막은 여전히 한글이었고 저는 그중 몇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행복, 자유, 미소. 그 단어들이 왜 그렇게 가슴을 아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울어요? 그녀가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무 멀어 보여서요. 그날 이후 저는 몰래 한글을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낡은 공책을 꺼내 한글 자음을 써보고 단어를 따라 적었습니다. 쓰는 게 너무 느렸고 틀리기 일쑤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공부한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감정.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조금씩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조금씩 배운 후에는 제가 느낀 감정을 짧게라도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몇 개를 적는데도 1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시간이 제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소기 필터를 갈았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지만 나는 조용하다. 책상 아래 작은 꽃무늬가 보였다. 예쁘다. 나도 꽃 같다. 제가 저 자신을 꽃 같다고 표현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도 낯설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 존재를 인정한 첫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또 다른 문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저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저의 한글 노트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이 글자들 너무 정성스럽게 쓰셨네요. 혹시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건 센터의 휴게실에서 몰래 돌려보던 스마트폰 속 작은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웃던 나디아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어딘가에 푹 빠져 있었죠. 이거 한번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밝게 웃으며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밤거리에서도 혼자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은 화려하지 않았고 말투는 차분했으며 옷차림도 그저 평범했지만 그녀들의 표정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지금까지 저런 미소조차 지을 수 없었을까? 왜 나는 내 이름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을까? 그날부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조차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귀에 남는 발음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힘내요. 그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자연스레 그 말을 따라 말해보려 노력했어요. 거울 앞에서 입을 뻐끔이며 따라하는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저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릴 적 몰래 꾸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 내 언어로 생각을 쓰고 싶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그저 웃고 싶다. 그 모든 바람이 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성, 한국 일상, 한국 한글 공부. 당연히 대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메모하고 따라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모두 엉망인 한글이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였어요. 오늘도 나는 청소를 했다. 먼지가 많았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한국은 멀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문장을 쓰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지만 다 쓰고 나서 저는 종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문장을 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여성센터에서는 한국 파견 봉사단이 주최하는 작은 문화교류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은 작은 강당이었고 앞에는 몇 명의 외국인 남성과 여성들이 밝은 얼굴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쪽 언어 통역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조금씩 배운 한글과 영어를 떠올려가며 천천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인문학 교수 김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가 말이 느릴 때마다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눈을 맞추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제게 건넨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안에 무언가를 단단히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 속에서 제가 존재로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그날 찍은 단체 사진 속 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누군가의 귀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이후 제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걸요. 행사가 끝난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기다려 주었고 어눌한 발음 속에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행사 도중 누군가를 통해 제 이름을 물었고 직접 제게 라비아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호칭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호출이 아니라 제가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울림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정했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존중을 담아 말을 건넸으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성센터에는 간헐적으로 봉사단 소식이나 자료가 도착했지만 준호 교수님과 다시 마주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일상 속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다. 무엇보다 제 목소리로 다시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근처 공공도서관에 가는 길을 익히고 그곳에서 한글 교재를 빌려왔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단어를 외우고 쉬는 시간마다 짧은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저는 단어장 한 켠에 조용히 이런 말을 써두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이 되고 싶다. 그 문장을 보며 마음이 떨렸지만 동시에 눈물이 날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센터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비아 씨, 지난 행사 때 통역 도와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 교수님께서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며칠 뒤 센터를 통해 도착한 이메일. 짧은 영어로 써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으로 찾아가며 문법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Thank you, I hope to learn more and talk to you again. 그 후로 가끔씩 메일이 오갔고 짧은 영상통화도 한두 번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거리와 하늘, 책방과 음식들을 카메라 너머로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이 부족했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감사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보실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 말은 제게 꿈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현실적인 계획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간다면 정말 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제 삶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을 무렵, 제가 도왔던 문화행사 사진이 SNS에 올라가며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날은 센터에 소식 하나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한국 문화행사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 SNS를 통해 업로드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무심코 확인한 사진 속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한가운데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처음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하지만 그 사진은 곧 저를 다시 어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불과 이틀 후 마을에 사는 친척 여동생에게서 몰래 연락이 왔습니다. 라비아 언니, 큰일 났어요. 마을 청년들이 SNS에서 언니 사진을 봤대요. 외국 남자들과 웃고 있는 모습, 가문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원로회랑 종교 지도자들이 징벌 논의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언니, 도망쳐야 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센터 창문 하나가 깨졌습니다. 밖에는 돌이 떨어져 있었고 창틀 사이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검붉은 글씨로 적힌 협박문.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다.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센터 직원들은 즉각 저를 안전실로 옮기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라비아,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밤이 되기 전 짐을 정리해 인근 도시의 여성 보호소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센터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침묵 속에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삶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는데 그것마저 누군가의 시선과 증오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이틀 뒤 보호소의 컴퓨터실에서 저는 준호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보낸 메시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죄송해요. 꿈이 무서워졌어요. 곧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라비아 씨, 괜찮아요? 저는 화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은 다시 사라졌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기다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세상은 또 하나의 진실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 어딘가를 다시 두드리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전한 신뢰는 얼어붙은 저를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향하는 삶을 살겠다고. 무엇을 잃더라도 다시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성보호소의 도움을 받아 한국 난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절차는 복잡했고 외국으로 떠난다는 결정 자체가 저에겐 엄청난 모험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다시 웃고 싶다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쉽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 비자 1차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가차없이 서류 미비로 기각당했습니다. 사진이 누락됐습니다.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친척 서명도 없습니다. 보완 서류를 다시 가져오세요. 저는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안, 분노,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일까? 가족은 날 모른 척하고 마을은 나를 추방했고 국가조차 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요? 그러나 며칠 뒤 준호 교수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가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보내주었고 서울의 한 난민 전문 법률가와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비아 씨, 절대로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미소 지을 겁니다. 그 말은 제게 끝이 아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보호소에서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고요함은 때때로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던 공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다가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면 아직도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돌을 던진 그 손, 협박문을 써서 창문에 꽂아둔 그 눈빛, 그 모든 시선이 아직도 제 등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쩌면 다시 숨기 위해 여기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준호 교수님의 말이 더욱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세상은 또 하나의 진실을 잃게 됩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하나의 진실로 받아주었고 제 목소리를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로 여겨주었습니다. 그의 시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시 사람이 되었고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사가 기각된 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서류, 하나의 서명, 하나의 가족 연락처. 그 단순한 것들이 저에겐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저를 떠났고 마을은 제 이름을 저주처럼 여겼으며 정부는 제 신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존재는 그저 기록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죠. 보호소의 작은 창문 앞에 앉아 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다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그 길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침묵만 가득한 날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자가 거절당했더라도 나는 항소를 해야겠다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라비아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을 하자 보호소의 상담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싸우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그 후로 저는 다시 한국핵난민 비자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를 통해 알게 된 NGO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준호 교수님은 서울에서 저를 대신해 필요한 문서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영상통화로도 제게 한국의 난민 심사, 구조, 수속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있어 과거를 온전히 마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라비아입니다. 16살에 강제 결혼을 했고 남편은 폭력적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후 불길한 여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며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글을 이어갈수록 저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준호 교수님께 그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 존엄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이름도, 말도, 꿈도 다 빼앗긴 채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나라는 마음 하나만은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 서류가 접수되었고 저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한 결과를 지켜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주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두근거리는 심벌즈처럼 빠르게 울렸습니다. 비행기 창 너머로 보이던 눈 덮인 활주로, 낯선 언어가 적힌 표지판들, 익숙하지 않은 공기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너무 생소하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마치 오래전부터 꿈꿔온 장면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와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은 두꺼운 패딩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스카프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춥죠? 한국 겨울은 처음일 테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은 금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난민 임시거주 시설의 좁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 아스팔트를 스치는 차들의 소리, 이방인의 시간. 그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낯설다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행정 절차, 문화적 충돌. 하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교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와 식사를 하며 한국어를 천천히 가르쳐 주었고 그의 지인들을 통해 한국난민지원센터, 다문화재단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는 7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저는 직접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했고 그 순간 제 눈앞엔 과거의 저. 눈을 가리고 방구석에 숨어 울던 16의 라비아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름을 잃은 채 살았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을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비아 씨. 이제 당신은 한국의 시민이자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이 낯선 땅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 후 저는 다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랍어 문화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통번역 자격 교육도 받으며 점차 안정된 삶을 찾아갔습니다. 이전과 달리 누군가 제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라비아입니다. 제 이름은 라비아예요. 준호 교수님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항상 한 발 물러나 저를 존중했고 제가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 나라를, 이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그는 저를 동정하지 않았고 구원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2년 뒤 우리는 법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히잡을 벗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에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아프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당신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잡을 벗고 나를 입다라는 이름의 자서전을 출간하며 저는 제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당일 다문화 포럼 무대에 서서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히잡을 벗었다는 건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제 안의 두려움을 벗겨낸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이름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자 준호가 제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서울의 벤치에 앉아 그와 나란히 앉은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숨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주위에 말없이 견디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존재를 지우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연대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이름도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